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올해 전문 상담을 합격하게 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되게 기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합격 그 영상을 엄청 많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셔서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되게 이 시간 사실 되게 피곤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수업 들으시고 이렇게 남아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 계시는 것 자체가 충분히 합격하실 분들이 남아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대구 합격자고 먼저 점수를 얘기하자면 전공 66점, 교육학 18점으로 대구 커트라인보다 12점 높게 이제 1차를 합격하였고 2차는 88.98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1차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1차 시험 친 날에도 정말 못 봤다고 생각을 했고 시험 치기 전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구 커트라인이 떴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 떨어졌다. 이제 올해는 망했다 생각하고 막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디에 원서낼지 다 알아보고 막 울면서 접속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커트라인보다 좀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를 치실 때 아직은 좀 먼 일이지만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진영 교수님이 되게 칼집점을 해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점수를 까보면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끝나자마자 성실하게 2차를 바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단 교육대학원을 병행하였고 초수로 1년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작년까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만두고 올인을 하였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공부에 끈기나 지구력이 강한 편도 아니고 좀 산만하고 이렇게 계획도 잘 못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제 합격 수기를 보고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공부 방법에 앞서서 이진영 교수님 강의의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에 충실하여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수험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소문에 좀 휩싸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강사는 뭐를 강조한다더라, 다른 강사 자료는 이게 좋다더라, 이런 막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강사 커리를 탔었어야 됐나?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1년을 지나 보니까 충분히 이진영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이제 이진영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뭐 관리반 시험이랑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도 관리반 시험 성적 커트라인에 드는 것을 항상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관리반 성적 중에서도 30% 안에, 상위 30%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실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이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나 사실 되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초기에 특히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관리반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아보면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방법은 좀 아닌가 보다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책과 스키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이 없는 거긴 한데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저도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시 공부 처음 해보니까 도대체 이거 얼마나 공부해 합격할 수 있나 막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또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왜냐하면 공부하는 스타일도 집중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부 방법은 나중에 가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합격 수기 한 3개만 읽으셔도 뭐 하는 말이 다 비슷해요. 뭐 단거나 해라, 청킹 따라.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성실함과 끈기? 그게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내가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 되게 큰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 또 내가 독서실을 가냐 안 가느냐 아니면 내가 뭐 애인이랑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그 가운데서 내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약속한 날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정말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 9시간은 공부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9시간 지금 되게 헉 하시는데 나중에 다 그렇게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9시간은 처음에 9시간 하면 너무 많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저는 합격 수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333 공부법이라고 예전에 누가 합격 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따라 했었는데 오전에 9시간, 점심 먹고 오전에 9시간 그럼 큰일 나죠.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이것만 나는 무조건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9시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 9시간이라는 게 막 순공부 시간 9시간이 아니라 스터디랑 인강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9시간이라서 하시다 보면 점차 9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 시간이랑 성적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스터디 그리고 뭐 인강 듣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평일 평균만 이렇게 냈던 거고 주말은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평균만 했을 때 이렇게 한 4, 5월부터는 9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큰 변동 없이 60점 정도 이상이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키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근데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육아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합격하신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격 수기를 찾으셔서 어떻게 공부했지라고 어떤 나침반으로 삼아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는 사실 하프 모의고사라서 62점 중에 35점을 받았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상위 30% 안에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그래서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엉덩이에 힘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 먼저 그 단권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합격 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권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권화가 뭐냐면 교수님이 나눠주신 모든 자료를 이 책에 붙여서 내가 이 한 권만 보면 되게끔 하는 건데, 자료를 따로 보거나 책을 따로 보지 않고 한 권으로 보게끔 하는 건데, 이 부분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들고 왔는데, 여기 프린터 물을 축소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붙이셔도 돼요.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형성평가를 표시한 거거든요. 형성평가에 나왔던 문제는 같은 색깔로 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반을 나갔을 때는 나왔던 것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을 봤을 때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 밑줄이 많이 쳐져 있으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부분만 더 다시 복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시 적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하반기를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데, 나중에 하반기를 가면 정의랑 정의 효과를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정의랑 효과를 다 외우는데 알고도 틀려요. 알고도 틀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나 분명히 다 외웠는데 문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시를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옆에 이렇게 짧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전치는 뭐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예시를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쓰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카페를 뒤져서 나오는 예시 같은 것도 적어둬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나중에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형성평가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요
가리는 거 많이들 이렇게 수험생 필수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셔서 답에다가 색칠해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딱 대면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습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형성평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 안 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진로 상담에 성격 양식 4가지가 나오지만 이 정의에 대한 건 2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밑에 나머지 3가지를 다시 더 정의를 써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다 더 밑에다가 더 적어서 같이 복습을 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도 구조화해서 외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형성평가를 외울 때도 그냥 막 외우면 주무구구식으로 외워져서 인출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이 있는데 이 안에는 여기 보면 성격 구조와 성격 양식이 있어. 근데 성격 양식 4가지에는 이런 4가지가 있어.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서 계속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내 머릿속에 폴더가 이렇게 생겨서 쉽게 인출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키마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초기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근데 저는 만들지 않았고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면 만들지 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반기에 가면 이 책을 거의 다 외워야 되는데 서브노트만 보면 제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회독하면서 하지만 마지막 시험장에 들고 갈 한 권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책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스키마로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키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나 정의 같은 것들을 다 써서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썼고 여기 보면 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의나 심지어 이 가계도 그림까지 제가 다 그냥 손으로 써서 넣었고 이렇게 막 보면 여기 막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제가 생각할 때 막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쳤고 시험 치기 직전에는 가장 잘 안 외워지는 것을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저 여기 보면 다세대 전이 과정이나 과정 질문 이 효과가 잘 안 외워진다고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빠르게 복습할 때는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부분만 인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키마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 스키마 한 것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눈 아파 보이는데 쌍척도를 다 적어서 이 특징을 3가지씩 쌍척도 나중에 코드 타입을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심리 검사를 가시면 27척도 하면 여기 특징 3가지에서 4가지를 다 적어서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형광펜으로 쳐서 계속 이렇게 가리고 인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스키마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킹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방법인데 어떻게 청킹을 땄냐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현실 치료의 기본적인 욕구는 제가 다른 분 학교수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수기에 있는 모든 청킹을 제가 다 모았거든요. 또 따로 돈 주고 막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돈이 아까워서 제가 학교수기에 있는 청킹들을 다 모아서 저한테 와닿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청킹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의 기본적인 욕구하면 소자힘 재생하옵니다 이렇게 약간 사극 톤으로 외우시면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출을 하시면 저 5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문제 풀기 전에 앞에 써놓고 인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촉 경계 혼란도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내 편과 반전세에 투자하려고 융자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청킹을 하면 접촉 경계 혼란이 나왔다. 그럼 이걸 다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기 중에서 이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놓치거나 그럴 일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는 청킹을 따시고 그것만 외우셔도 나중에 하반기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청킹을 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슈탈트 상담 기법에 되게 많잖아. 17가지가 넘어요. 저는 이것도 다 청킹을 땄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청킹인가 싶을 정도로 긴데 그래도 나중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반기 되면 어떤 치료 기법이 나오는데 이게 게슈탈트에 있던 건지 현실 치료에 있던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비슷한 게 많아서 똑같은 기법 같은데 이게 게슈탈트에 가면 이 기법이고 현실 치료에 가면 이 기법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과시한다 의자와 책상을
꿈은 반대고 환상은 창조적이다.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둘러보니 현실의 과제는 양극에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외울까 싶지만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외우시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나왔다. 그럼 이걸 해서 앞 글자만 쭉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인출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 기출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도 프린터물을 붙이고 관련 개념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구조화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구조화의 정의도 쓰고 효과도 쓰고 유의점도 써서 같이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 문제를 풀었지만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7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구조화의 정의, 효과, 유의점 4가지, 재진술의 정의, 효과, 그리고 재진술과 반영의 차이점, 상담 초기 상담자의 역할, 이렇게 이게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출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다 이렇게 문제를 썼었어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이걸 다 인출해보는 식으로 복습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뭐 많이 푸시는 분들 10번까지도 푸시는데 저는 기출 문제집을 한 권 더 샀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반드시 완벽하게 관련 개념을 숙지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수험생활 중에 힘들고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시생은 마음이 기쁘거나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놀 때 난 독서실을 가야 되고 즐거운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 멘탈도 못 잡고 그런 걸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히 무너지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셨으면 좋겠어요. 막 무리해서 7일을 다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슬럼프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나 반나절은 무조건 쉬셨으면 좋겠고 또 최소 안전지대 만들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일요일에 시기로 했는데 수요일쯤부터 벌써 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정말 책도 한 장도 보기가 싫은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저만의 최소 기준을 잡았어요. 내가 그래 오늘 너무 하기 싫으니까 좀 놀아야겠다. 근데 한 7시간은 공부를 하고 놀자. 이렇게 그래서 7시간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 한 오후 3시면 끝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 그다음 최소한 오후 3시까지 7시간은 공부한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막 산책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노는 거예요. 저만의 안전 최소한 2시간은 공부하겠다. 내가 놀고 싶은 날도 그런 안전지대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적어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나중에 이거 시험 끝나면 꼭 해야지. 근데 합격해야 기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를 채찍질했었고 또 이 생각이 정말 채찍질인데 도움이 됐던 게 내년에도 또 할래? 약간 이런 생각을 저희 스스로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독서실 가기 싫으면 그래 내년에도 또 할래 하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우울할 때는 제가 이것도 제가 정말 울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울어도 책상에서 울기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 사실 울면 너무 힘들어서 침대를 눕고 싶거든요. 그럼 그날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붙여놨던 게 울어도 책상에서 울자. 그래서 책상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눈물 흘린 걸로 붙여주면 진짜 전국 1등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울하고 울고 싶더라도 책상에서 이렇게 코 틀어막고 우시고 단 거 먹으면서 보충하시고 그럼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저는 20분씩 꼭 산책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산책도 하시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래서 이제 꼭 규칙적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9시간 공부하고도 3시간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놀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6시간에 전 6시에 일어나면 시험 시간도 생각해서 6시쯤엔 일어나야 내 머리가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6시에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면 감정 일기도 쓰시면서 그냥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오늘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거 쓰는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작은 거. 다이소 가면 500원에 파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제 감정을 막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제 마음을 좀 달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끝인데요. 제가 더 자세한 거는 합격 수기에도 써놓고 해서 또 뒤에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이거 사실 제가 뭐 늘 가지고 있던 말 아니고 어제 급하게 찾은 명언인데, 제 첫 발걸음을 떼면 된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합격 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막 나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멀리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그냥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도서실을 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발걸음이 이 독서실을 향한 첫 발걸음, 아니면 책상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냥 내가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내가 직장인이 일을 하듯이 나는 오늘 하루 9시간 공부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매일매일 그 첫 발걸음을 잘 떼시면 충분히 다들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 합격 자료 가져왔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끝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